국무총리의 설득에 정족수 11명이 찰 때까지 연락을 돌립니다. 밤 10시 17분, 그렇게 시작된 국무회의. 일부는 만류했지만 우리 경제가 하여튼 무너집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밤 10시 27분, 국무회의가 끝난 지 5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는 아까 말씀 공수화권을 장관은 체포감 계획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저는 이 회의는 제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 계엄은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 국회법 검토 후에야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무책임과 방조, 과 위법에 6시간이 흘렀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그럼 이 비상계엄은 언제부터 계획된 걸까요? 동기는 뭐였을까요? 윤석열 전 계엄 이유를 거대 야당에 돌리고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의료 대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군 핵심 관계자들을 대통령 안가에 불러 계엄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검찰에 김건희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난해 5월쯤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은 빨갱이라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에게 재차 계엄을 말합니다. 신원식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저녁 자리에선 비상대권 이야기가 오갔고 명분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했던 상황. 윤 전 대통령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 수사는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건은 무혐의로 무마했지만 이번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집니다.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과가 무색하게 김건희 특검법 통과 바로 다음 날 김 전 장관을 시켜 포고령 등을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계엄 이유를 거대 야당에 돌린 윤 전 대통령.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의 주요 동기가 아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네, 긴박했던 계엄의 그날 밤 어디에 계셨나요? 그날 국회로 달려갔던 사람들을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배지연 기자입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제 술집으로 이동해서 다 같이 밥 먹고 뒤풀이 하던 시간.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비상계엄 선포됐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뭐지? 진짜야? 진짜야? 이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서둘러 국회로 향했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잔혹한 일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광경. 민영 씨의 외침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무너졌습니다. 역사를 바꿔왔던 순간을 우린 기억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기억은 악몽처럼 되살아납니다. 저 앞쪽부터 사람들이 채우기 시작하면서 제 뒤로도 사람들이 많아졌고 머리 위로 그냥 이렇게 세대가 지나갔었어요.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친 순간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던 김석태 씨.
잡혀가나라는 생각 들었었어요. 이렇게 몸싸움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총 같은데 부딪혀서 얼굴이 찢어졌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앞에 누가 있었어도 저처럼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막았어야 됐을 거고. 시민들은 힘을 합쳤습니다. 그때 같이 나갔던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어떻게 했지? 그래도 또 하게 되면 할 것 같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1년,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바뀐 건 없구나. 이렇게까지 우리 진영을 옹호해야 되고 상대 진영을 비난해야 될까. 그날 시민들의 열망은 상처보다 더 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들을 바라는 건데 그런 광장에서 나왔던 수많은 요구들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날 국민의 용기를 기억하겠다며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1년 전 오늘을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명명한 이재명 대통령. 특별 성명을 통해 비무장의 국민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쿠데타를 막아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국민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잔재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내란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의 바탕을 둔 정의로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후대들에게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길고 조금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한편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국회가 국민 주권 의지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추가 특검 필요성에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는데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다며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지구촌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내보는 시간, W 언박싱입니다. 1년 전 오늘 외신들도요, 서울의 거리를 생중계하며 속보를 전했습니다. BTS와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문화 강국, 그리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이 계엄이 발생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진 겁니다. 우선 CNN이 계엄 상황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한국 특파원이 국회 앞에서 당시 혼란스러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re here in the crowd and there are two military vehicles that are trying to get out of here. We're just a few blocks away from the National Assembly. Such a shock to hear the news when President Yoon Suk-yeol of South Korea addressed the nation in a surprise televised speech saying that he was instituting martial law to rid the country. 네, 여기에 더해서 외신 기사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계엄령 선포는 한국인이 잊으려고 노력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섬뜩한 기억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전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인들에게 계엄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로의 회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가 부른 무모한 도박이라며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인 성숙도를 과소평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적인 오판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대규모 시민 집회도 현장 취재를 해서 보도했는데요. K-팝 응원봉을 흔들면서 즐겁게 시위하는 집회 현장이 마치 축제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But South Koreans have proved themselves to be resilient and determined protesters, and these demonstrations are only going to get louder and larger. 네, 신속한 계엄 해제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취재하면서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성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Diplomat에서는요,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다라고 평가를 한 모습인데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도 계엄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내긴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빠른 회복력 또한 증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1년이 지난 오늘 해외 매체들을 살펴봤더니 더 깊어진 한국 정치의 문제들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가디언에서는요, 계엄 사태 1년, 대통령은 통합을 추구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쓰리다라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어떤 질문들을 이 대통령에게 했을까요? South Korea absolutely has moved on. It has proved resilience, but also a general dissatisfaction that the two major parties are still in this dynamic. And it seems like a dynamic, but is this something that South Korea should try to overcome? If it should, how could it overcome this?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정치 발전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거란 답을 내놨고요. 그리고 K민주주의는 어떻게 특별한가라는 ABC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K민주주의는 집단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그리고 직접 행동하는 민주주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당시부터 직후 그리고 1년간 외신들이 집중 조명한 건 역시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파국을 막아낸 이른바 K민주주의였습니다. 지금까지 W 언박싱이었습니다. 비상계엄 1년인 오늘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법 위에 군림했고 진정한 참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격에 비해 잘못이 많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27일 형사부 오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 특검은 도합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대한민국의 법 밖에 법 위에 존재해왔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며 주가를 부양해 8억 1천만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특권적 행태로 수사를 회피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받은 혐의는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한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선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본 언론과는 서면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1년을 맞아 변호인단을 통해 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계엄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온 강변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정마비,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이행이었다.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해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윤 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도 겨냥했습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송구하다고 했지만 스스로 주장한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일 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성은 아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성찰 없이 해외 언론을 창구 삼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인터뷰를 전하면서 한국 여론은 윤 전 대통령에게 냉담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소식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까지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형이 나왔는데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일단 저도 오늘 구형 전까지는 10년 정도의 구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높은 형이 구형이 되었고 또 예상보다 높았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주가 조작 그리고 알선수재 사건에 비해서는 일단 높은 수준의 구형이다라는 것은 명확해 보이고 특히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그 주범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5년까지 구형을 한 이유에 대해서 결국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단순한 경제 범죄라든가 혹은 개인 비리 범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국가 질서를 흔들어 놓은 이 범죄로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상당히 반영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형대로 선고가 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실제 선고가 어떻게 될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특검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자본시장법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11년을 구형을 했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4년을 구형을 해서 총 15년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따로 떼서 구형을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선거권 그리고 피선권의 박탈이 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만 이제 법 앞에서 예외였다.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 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대의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또 국가의 그런 시스템을 훼손을 했고 사익을 추구한 반면 이 진술 거부권 뒤에 숨어서 반성이 없었다라는 점을 가중서로 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런 형량을 좀 따져봤을 때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표가 있긴 한데 지금 이 구간 그러니까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의 이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 권고하는 형이 4년에서 최대 7년입니다. 그리고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이제 최대 5년인데 결국에는 사실상 양형 기준 그리고 법정형의 최대치를 합산을 한 수준 11년이 구형이 됐다라고 보이고 정치자금법 역시도 최대 법정형이 5년인데 4년을 구형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법정형 최대치를 구형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특검에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그런 지위를 남용한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라는 점,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한 구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 측에서 낸 입장이 있습니까?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결심 직후에 이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요지는 이번 구형은 증거나 법리에 따른 중립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구형이다라는 입장으로 읽혀집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보도에서 김건희 여사의 최후 진술 내용을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억울한 점이 많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그런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많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의 최종 진술은 이 다투는 사건 그중에서도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다투고는 있지만 무죄가 쉽지는 않은 그런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진술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죄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반성한다라는 점을 양형에 있어서 조금 참작을 받기 위한 그런 진술로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 보도가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국민들에게 도의적이나마 혹은 정치적인 책임이나마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은 여론을 또 상당히 인식한 그런 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이죠. 실제 선고 형량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일반적인 그런 실무를 봤을 때 선고형 같은 경우에는 구형의 3분의 2에서 혹은 절반 정도까지로 내려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의한다면은 7년에서 10년 사이 정도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다만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치적인 그런 파장이라든가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각 혐의들이 모두 이제 권력형 비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예상보다는 더 중대한 그런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구체적으로는 10년에 가까운 그런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 재판부가 이 통치 시스템의 붕괴라는 특검의 주장을 상당히 고려를 한다면은 10년을 넘는 그런 선고도 가능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이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뭐였나요? 일단 한 가지는 추 의원의 그런 경력이라든가 혹은 지위, 기타 환경, 그리고 특검의 수사 상황을 봤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을 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핵심은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은 본건 혐의 그리고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면밀하고 충분한 그런 법정 공방을 거친 뒤에 거기에 따른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적시하는 법조인들도 기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추경호 의원의 고의나 내심을 입증을 해야 되는 특검의 입장을 봤을 때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상황들, 그런 행동들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이 구속 가능할 정도로 그런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그 점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특검은 추가 영장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은 수긍하기는 어렵다.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그런 재청구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미 확보한 그런 진술이라든가 문건 등 증거를 통해서 추후에 이제 불구속 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이런 혐의점을 밝히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란 특검의 시한 자체가 12월 14일이기도 하고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구속을 재청구할 수 있을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고려가 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법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 쟁점은 뭐가 될까요? 우선 하나는 비상계엄 이전이나 혹은 직후에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위한 혹은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그런 공모,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한 가지 쟁점이 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 모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소속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변경한 것이 실제로 가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을 때 의원들에 대한 소집 장소가 변경됐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하게 치열한 그런 공방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내심을 입증한다는 거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이런 내심을 조금 추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엄 이후에 어떤 관계자가 추경호 의원으로부터 계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혹은 그 밖에 통화 내역들 같은 것들도 이런 내심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적인 증거들이었는데, 네. 사실 이 내용들이 워낙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직접적으로 추경호 의원의 그런 고의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 고의를 입증하는 데 특검은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외 언론과 서면 인터뷰도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입니까? 일단 내용을 보면은 모든 책임은 결국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수용한 듯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계엄의 정당성을 상당히 또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외부에 알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결국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한 이 통치 행위로서 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걸 이제 대외적으로 주장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전히 여론전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특히나 책임을 수용한 듯한 메시지를 전달하긴 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는 책임을 오히려 전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이 계엄의 적법성
적법성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를 이어서 이렇게 형사재판까지도 상당히 다뤄주고 또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계엄 1년을 맞은 정치권의 반응 살펴봅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건 사법부의 쿠데타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계엄군이 출동했던 국회 본청 앞에 시민들과 함께 선 민주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부터 맹폭했습니다. 구속을 피했더라도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위헌정당 해산 추진과 2차 특검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영장 기각은 제2의 쿠데타이자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과 한통속이라는 뜻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을 본격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내란을 청산하라는, 내란을 종식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사법부가 배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이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법 왜곡죄를 처벌하는 법안 등도 연이어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속도를 냈습니다. 동시에 매해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계엄의 불법성을 부각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 시민 간담회와 행진 등 계엄 1년 기념 행사를 종일 이어갔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여당의 사법개혁 방향에 우려를 밝혔습니다.